새벽 안개가 하이그로브의 정원을 삼키던 순간 굳게 닫힌 철문 너머에서 왕실의 시간이 멈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전화선은 끊기고 인터넷 신호는 사라졌으며 카밀라 왕비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은 하나둘 저택 밖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다. 계단 아래 숨겨진 노트북, 스위스에서 걸려온 정체불명의 전화, 수년 동안 자취를 감춘 왕실 유물, 그리고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비밀 계좌까지. 모든 단서는 한 방향을 가리키는 듯했다. 찰스 국왕은 정말 아내를 세상과 격리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왕실의 오래된 상처와 대중의 편견을 이용해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완성한 것일까? 사람들은 닫힌 문 뒤에 진실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때로는 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공포가 된다. 궁전의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진실로 향하는 우리의 문까지 함께 닫혀버렸다는 사실이었다. 하이그로브는 찰스에게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다. 왕세자 시절부터 그는 이곳의 흙을 직접 만지고 나무 한 그루와 돌길 하나에도 자신의 생각을 심었다. 궁전의 차가운 대리석보다 젖은 흙냄새를 사랑했던 남자에게 이 정원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놀랐다. 가장 평화로워야 할 장소가 어느 날 새벽 무장경비와 침묵으로 둘러싸였다는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철문이 닫히고 배달 차량이 돌려보내졌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다. 직원들의 휴대전화가 수거되고 외부 전화선과 인터넷 장비까지 끊겼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누구도 정확히 같은 장면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국왕의 긴급 명령이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단순한 보안 점검이었다고 했다. 진실은 하나여야 했지만 소문은 사람의 수만큼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더 기묘한 것은 이야기의 정교함이었다. 찰스가 짙은 녹색 자켓을 입고 있었다는 묘사, 젖은 석회석 자갈을 받는 장화, 안개 속에서 울렸다는 철문 잠금 장치의 금소금까지 전해졌다. 사람들은 세부가 많을수록 진실에 가깝다고 믿는다. 그러나 거짓말도 충분한 디테일을 입는 순간 목격담처럼 걸어다니기 시작한다. 그날의 하이그로브를 직접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이미 그 장면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찰스는 오랫동안 자연과 질서, 전통의 보존을 자신의 사명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암 치료를 받으며 왕실 업무를 이어가야 했던 시간은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건졌을 것이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면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가? 가족인가? 왕실인가? 아니면 두 세대 뒤까지 이어져야 할 제도의 신뢰인가? 병은 몸만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사람이 미뤄두었던 결정을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 만든다. 국왕이 든 뒤 그의 모든 선택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침묵은 신중함으로 읽히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언가를 감추는 태도로 보였다. 하이그로브에서 평범한 경비그대만 일어나도 사람들은 왕실 내부의 균열을 상상했다. 폐쇄적인 제도는 비밀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비밀까지 만들어낸다. 설명되지 않은 빈칸은 오래 남아있지 않는다. 대중은 언제나 그 자리를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로 채운다. 카밀라에게도 하이그로브는 특별했다. 수십 년 동안 비난과 조롱을 견딘 두 사람이 가장 사적인 시간을 보낸 곳. 세상의 판단으로부터 잠시 숨을 수 있었던 곳이었다. 그런 공간에서 국왕이 왕비의 통신과 이동을 제한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명령보다 훨씬 잔인하게 들렸다. 그것은 한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지켜온 마지막 신뢰가 무너졌다는 선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닫힌 철문은 보였지만 그 문을 누가 왜 잠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저택 안의 사람이 아니라
이 장면을 너무도 완벽하게 묘사한 익명의 목소리였다. 안개, 젖은 자갈, 금속 잠금소의 소리까지 알고 있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바로 그때 전기가 끊긴 저택 안에서 꺼졌어야 할 하나의 신호가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불빛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봉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첫 번째 증거였을까? 카밀라는 처음부터 왕비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랑보다 배신, 선택보다 상처와 함께 불렸다. 찰스와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난 뒤 사람들은 그녀를 한 인간으로 보기보다 이미 완성된 비극의 악역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미소도 계산처럼 읽혔고 어떤 침묵도 죄의 인정처럼 해석됐다. 그럼에도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2005년 찰스와 결혼한 뒤 카밀라는 화려한 인기를 얻으려 하기보다 조용히 공식 역할을 늘려갔다. 독서를 장려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만나고 여성과 아동을 위한 행사에 참석했다. 박수는 늦게 왔고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왕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과거는 더 선명하게 소환됐다.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나고 찰스가 왕위에 오르자 카밀라는 마침내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왕관은 과거를 지워주는 면죄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걸어온 모든 길을 더 밝은 조명 아래 드러내는 무거운 증거물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과거에 무엇을 했다고 믿는지를 먼저 기억했다. 그래서 하이그로브 봉쇄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빠르게 파고들었다. 개인 비서가 저택 밖으로 끌려나가고 행정보좌관들이 조사실로 향했으며 카밀라가 불 꺼진 벽난로 앞에 혼자 서 있었다는 장면은 지나치게 완벽했다. 한때 왕실을 흔든 여성에게 마침내 대가가 찾아왔다는 식의 결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이미 믿고 싶어 하던 이야기였다. 그러나 믿고 싶은 이야기가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카밀라가 자신의 측근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름과 권한만 빌려준 채 이용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왕실의 사무실은 한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비서, 관리자, 경호 담당자, 외부 업체가 서로 겹쳐진 구조 속에서 책임의 경계는 쉽게 흐려진다.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카밀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그 빈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고백을 채워 넣었다. 세상은 한 번 악역으로 정한 사람에게 무죄를 설명할 시간을 잘 주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의혹이 생길 때마다 과거의 모든 장면을 다시 끌어와 하나의 운명처럼 연결한다. 그녀의 최근 공개 활동은 장기간의 완전한 격리설과 맞지 않았다. 공식 행사에서 찰스와 나란히 걷고 자선단체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군 관련 의식에 참석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소문은 기록보다 빠르고 감정은 일정표보다 강했다. 사람들은 화면 속 왕비보다 다친 저택 안의 주인을 더 생생하게 상상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장면을 만들었을까? 왜 하필 카밀라였을까? 그리고 왜 그녀의 개인 사무실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였을까? 답은 단순히 한 여성의 과거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왕실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오랫동안 비공식 관계와 침묵에 기대어 움직여온 방식과도 연결돼 있었다. 바로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발견된 노트북이 다시 언급됐다. 통신이 끊긴 뒤에도 런던의 서버로 자료를 보내고 있었다는 그 기계는 카밀라의 침묵보다 훨씬 위험한 질문을 던졌다. 누군가 정말 봉쇄를 예상했다면 그 사람은 저택 안에서 무엇을 지우려 했던 것일까? 계단 아래 설비실에서 발견됐다는 노트북은 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저택의 전원이 끊기고 통신 장비가 모두 분리된 뒤에도 작은 표시등 하나가 어둠 속에서 계속 깜빡였다고 했다. 보조 배터리와 위성 송신기에 연결된 노트북은 런던의 서버로 암호화된 자료를 보내고 있었고 누군가는 봉쇄가 시작되기 전부터 탈출구를 준비해둔 것처럼 보였다. 곧이어 저택 관리인의 휴대전화에서 스위스 발신번호 3건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화는 봉쇄 직전 불과 몇 분 사이에 집중돼 있었고 같은 번호가
취리히의 비공개 금융기관과 연결돼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었다. 암호화된 메시지에는 그날 밤 해외로 반출될 7점의 유물과 글로스터셔의 개인 비행장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의심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진실은 구체적인 문장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숫자와 장소, 기술 용어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수사기록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거짓도 충분히 세밀하게 설계되면 증거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 누가 노트북을 발견했는지, 어떤 기관이 서버를 분석했는지, 압수기록과 법원 문서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다. 단서는 넘쳤지만 검증할 수 있는 출처는 보이지 않았다. 원문 속 돈의 흐름은 런던과 취리히를 거쳐 400만 파운드를 넘었다고 묘사된다. 왕실 유물은 유령 회사와 중개인의 이름 아래 거래되고 판매 대금은 측근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흘러갔다고 했다. 그러나 왕실 소장품은 국왕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장식품이 아니다. 수많은 작품과 역사적 물건은 부대와 국가를 위해 관리되며 보존 담당자와 보험기관, 전문 기록 체계가 함께 움직인다. 그렇다면 중요한 유물 여러 점이 수년간 사라졌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 한 명의 비서나 관리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보존 부서, 운송업체, 외부 감정인, 세관 관계자까지 수많은 사람이 침묵해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지지만 동시에 더 불가능해진다. 거대한 음모는 많은 입을 필요로 하고 많은 입은 결국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왕실의 신뢰는 금구보다 약하다. 유물 하나가 사라졌다는 의혹만으로도 대중은 왕실 전체가 썩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수사라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책임 있는 기관의 설명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사실보다 더 단단한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었다. 가짜 유지보수 명령서, 멈춘 재고 감지기, 진품 대신 놓인 복제품, 존재하지 않는 해외 전시회까지 모든 요소가 실제 행정 절차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허구는 현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거짓은 진실의 옷을 빌려 입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의 틈으로 들어온다. 이제 질문은 달라졌다. 누가 유물을 훔쳤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그 중심에 카밀라의 사무실과 스위스 계좌를 배치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시선은 하이그로브를 떠나 민저성 지하로 향했다. 그곳에서 윌리엄 왕세자가 무거운 금속 상자를 열고 찰스 국왕 앞에 감춰진 장부들을 펼쳐놓았다는 또 하나의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윈저성 지하 기록실에 들어선 윌리엄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다. 물이 차가운 형광등 아래 놓인 금속 상자와 두꺼운 장부. 오래된 인장과 송금 내역은 그에게 가족의 침묵보다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왕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아야 하는가? 아니면 왕실을 살리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해야 하는가? 이야기 속 윌리엄은 상자를 열고 수년 동안 사라진 유물과 유령회사, 위조된 수출 허가서의 연결고리를 찰스 앞에 펼쳐놓는다. 유지보수 명령이 내려진 사흘 동안 재고 감지기가 멈췄고 그 틈에 진품이 빠져나갔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 장면을 뒷받침하는 공식 문서나 공개 수사 기록은 없다. 너무 완벽하게 짜인 장면은 때로 진실의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결론으로 독자를 끌고 가는 장치가 된다. 그럼에도 윌리엄이 이런 서사의 중심에 놓인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다음 왕이다. 찰스의 건강이 흔들리고 왕실의 미래를 둘러싼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윌리엄이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을 넘겨받고 있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후계자의 가장 큰 고통은 권력을 기다리는 데 있지 않다.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의 그림자 안에서 언젠가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을 미리 견디는 데 있다.
그는 환경과 노숙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과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끌어안아왔다. 오래된 제도를 지키되 설명되지 않는 특권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는 태도였다. 그래서 대중은 왕실 내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가 칼을 들 것이가 기대한다. 그러나 개혁은 가족을 베어내는 일이 아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조직에서 다시 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캐서린 역시 이 갈등에서 빠질 수 없다. 자신의 건강 위기를 지나 다시 공적 역할로 돌아온 그녀는 화려한 의전보다 가족과 제도의 안정이라는 더 무거운 상징을 떠안았다. 그녀가 비밀 통치원장을 들고 왕실 개혁을 지휘했다는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중은 그녀를 오래된 왕실을 바꿀 수 있는 조용한 힘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허구의 서사조차 캐서린에게 마지막 문서를 맡긴다. 찰스에게 금속 상자는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남편으로서 지켜온 관계와 국왕으로서 지켜야 할 제도가 같은 테이블 위에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카밀라의 측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공범처럼 보일 수 있었다. 반대로 의혹이 조작됐다면 그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 앞에서 아내를 의심한 남편으로 남게 된다. 윌리엄은 아버지에게 결정을 재촉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단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고 찰스는 오래도록 서명란을 바라보았다고 했다. 왕관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도 대신 내려줄 수 없는 결정을 홀로 감당하게 만든다. 그러나 진짜 균열은 금속 상자 안이 아니라 그 서류의 마지막 줄에 숨어 있었다. 카밀라의 이동과 통신을 즉시 제한할 수 있다는 이른바 17세기 긴급 권한. 만약 그 법적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 위에 세워진 것일까? 모든 이야기는 마침내 하나의 문장 앞에서 멈췄다. 찰스 국왕이 17세기 왕실 권한을 발동해 카밀라의 이동과 통신을 즉시 제한했다는 주장. 지금까지의 장면들은 이 칙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를 따라가자 가장 화려했던 서사가 가장 먼저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현대 영국의 국왕은 중세의 군주처럼 개인의 뜻만으로 누군가를 가택에 가둘 수 없다. 왕실 대권은 대부분 정부와 장관의 조언 속에서 행사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법원과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왕비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오래된 법률이라는 이름은 위험을 만들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권한까지 현실로 바꾸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설정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17세기 조항, 왕실 재산 보호, 국가 안보 같은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순간 이야기는 법률 문서처럼 들린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가 많다는 사실은 진실의 무게가 아니라 때로는 의심을 멈추게 만드는 장식에 불과하다. 가장 위험한 거짓은 터무니없는 얼굴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제도의 언어를 빌려 질문할 용기부터 빼앗는다. 시간표도 이상했다. 카밀라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하이그로브에 갇혀 있었다면 같은 시기에 이어진 공식 일정과 공개 석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녀는 찰스와 함께 군 관련 의식에 참석했고 자선 행사와 독서 활동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 봉쇄가 잠시 시행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규모와 기간을 입증할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공식 발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혹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왕실은 오래전부터 사적인 문제를 침묵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400만 파운드가 넘는 자금, 해외 계좌, 경찰 수색, 문화재 반출, 군사 장비까지 얽힌 사건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숨겨야 할 사람도 많아지고 남아야 할 문서도 늘어난다. 거대한 음모가 완벽히 조용하다는 설정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모순이었다. 다우닝가 장면 역시 균열을 키웠다. 비밀 칙령이 총리에게 군사 통로로 전달됐다는 묘사는 국가적 위기를 연상시키지만 실제 헌정 절차는 한편의 스릴러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총리와 내각, 법무당국, 경찰, 법원이 모두 개입할 사안이라면 기록과 책임 주체가 남아야 한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는 구체적인 목격 장면은 넘쳐났지만 확인 가능한 기관의 이름과 공식 발표는 이상할 만큼 비어 있었다. 이제 질문은 카밀라가 무엇을 숨겼느냐가 아니었다. 누가 법과 제도를 닮은 무대를 만들고 실존 인물들을 그 안에 세웠느냐는 것이었다. 카밀라의 과거, 찰스의 건강, 윌리엄의 계승, 왕실의 폐쇄성이 한데 묻히자 사람들은 증거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이그로브의 철문은 실제 감옥의 문이 아니라 허구와 현실 사이에 세워진 문일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문이 가짜였다고 해서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카밀라가 벌을 받는 결말을 원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바로 그 욕망을 이용해 가장 완벽한 왕실 스캔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법적 토대가 무너졌는데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강하게 붙잡았다. 사실이 부족할수록 감정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카밀라라는 이름에는 이미 수십 년의 기억이 겹쳐 있었고 대중은 새로운 증거를 보기 전에 오래된 상처부터 꺼내들었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이 무너졌던 시간, 공개된 사적인 대화, 왕실을 뒤흔든 이혼, 그리고 다이애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영국인의 기억 속에 하나의 비극으로 남았다. 그 비극에서 카밀라는 너무 오랫동안 악역으로 불렸다. 그녀가 어떤 공적 역할을 수행하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다른 여성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하이그로브의 가택연금 이야기는 사람들의 분노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왕비가 외부와 단절되고 측근들이 끌려나가며 남편이 직접 문을 잠갔다는 결말은 마치 오래 미뤄진 심판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묻기 전에 공정한 결말처럼 느껴지는지를 먼저 판단했다. 인간은 진실보다 정의롭게 보이는 이야기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한다. 찰스의 건강 문제도 불안을 키웠다. 암 치료를 받는 국왕이 언제까지 왕실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지, 윌리엄이 예상보다 빨리 책임을 넘겨받게 될지, 카밀라의 지위는 국왕 이후에도 유지될지에 대한 추측이 끊이지 않았다. 한 사람의 병은 곧 왕실 전체의 시간표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다. 캐서린의 치료와 복귀 역시 세대 교체의 감각을 강하게 만들었다. 대중은 윌리엄과 캐서린을 다음 시대의 얼굴로 바라봤고 그 시선 속에서 카밀라는 지나간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로 밀려났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수록 사람들은 오래된 인물을 정리하는 극적인 장면을 원했다. 그래서 허구의 서사는 윌리엄에게 증거상자를 들게 하고 캐서린에게 개형 문서를 맡겼다. 왕실의 침묵은 이런 상상을 막지 못했다. 궁전은 오랫동안 품위와 사생활을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은 공간은 비어있지 않는다. 누군가는 추측을 넣고 누군가는 분노를 넣으며 알고리즘은 그중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를 골라 더 멀리 보낸다. 궁전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결말을 대신 쓰기 시작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짓에 속았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왜 이 거짓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카밀라에게 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 찰스가 가족보다 왕실을 택하길 바라는 기대, 윌리엄이 낡은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리길 바라는 욕망이 하나의 거대한 무대를 만들었다. 언론은 증거를 기다려야 하지만 소문은 기다리지 않는다. 진실은 문서를 요구하지만 분노는 단 한 장면이면 충분하다. 차가운 벽난로 앞에 홀로 선 왕비의 모습은 확인된 기록보다 훨씬 오래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았다. 결국 가장 두려운 것은 조작된 노트북도 존재하지 않는 칙령도 아니었다. 한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증거의 빈자리를 너무 쉽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왕실은 계속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수백 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스스로 열어야 할까?
마지막 장에서 드러날 위기는 사라진 은재 유물이 아니라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대중의 신뢰였다. 하이그로브의 철문이 실제로 감옥의 문이었다는 증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계단 아래의 노트북도, 스윈던 창고의 은재 유물도, 스위스 계좌를 오갔다는 수백만 파운드도 공식 기록 속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에도 왕실 앞에 남은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현실적인 문제가 모습을 드러냈다. 왕실 소장품은 한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장식물이 아니다. 수세기의 역사와 국가의 기억이 담긴 문화유산이며 현재의 국왕은 그것을 소유한다기보다 다음 세대에 넘겨줄 책임을 맡고 있다. 그래서 유물 한 점의 행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어떤 절차로 관리하고 있는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찰스는 병을 견디며 왕의 의무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시간은 이전보다 더 귀해졌고 모든 결정은 후계 구도가 연결돼 해석된다. 남편으로서 카밀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군주로서 제도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충돌한다면 왕관은 영광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고독이 된다. 국왕의 침묵은 품위일 수 있지만 배중에게는 의욕을 키우는 격처럼 보이기도 한다. 카밀라는 가택연금된 죄인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공식 역할을 수행하며 독서와 여성 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왕비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기록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사람들은 그녀가 한 일을 보기보다 언젠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기억을 다시 꺼낸다. 한 번 악역이 된 사람에게 세상은 새로운 증거보다 오래된 감정을 먼저 들이민다. 윌리엄에게도 선택은 단순하지 않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잇는 후계자이지만 왕실을 구하기 위해 가족을 심판했다는 영웅적 서사의 주인공은 아니다. 진정한 개혁은 비밀 문서를 내리치는 장면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캐서린 역시 화려한 궁정의 상징보다 건강의 위기를 지나 다시 책임을 선택한 사람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왕실이 앞으로 지켜야 할 것은 오래된 특권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신뢰다. 독립적인 감사, 공개 가능한 재정 기록, 문화재 이동 과정에 명확한 추적이 없다면 어떤 해명도 충분하지 않다. 투명성은 왕실의 권위를 깎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근거 없는 소문으로부터 왕실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다. 재정과 소장품, 공적 역할과 사적 권한의 경계를 더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닫힌 문 뒤의 빈 공간은 또 다른 거짓말로 채워질 것이다. 침묵은 비밀을 보호하지만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까지 자라게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사라진 것은 은재 촛대나 의전용 지팡이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사실을 기다릴 인내, 기록을 확인할 의지, 한 인간을 과거의 이미지와 분리해 바라볼 여유가 먼저 사라졌다. 진실은 천천히 걷지만 의곡은 가장 자극적인 얼굴을 하고 달린다. 하이그로브의 문은 언젠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닫힌 신뢰의 문은 왕의 명령만으로 다시 열리지 않는다. 왕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도난당한 보물이 아니라 아무도 진실을 믿지 않게 되는 순간이다.